자, 이쪽은 4대 문명 부분 배울 건데요. 4대 문명 중에서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랑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봤죠? 4대 문명이 있다. 요 지도에 보는 것과 같이 4가지 문명을 4대 문명이라고 합니다. 자, 최초로 인류에 등장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에 위치하고 있죠. 두 번째, 나일 강에 위치한 이집트. 세 번째, 인더스 강에 위치한 인도 문명, 인더스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황허강에서 위치한 중국 문명. 요 4가지를 세계의 4대 문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공통점이 방금 본 것처럼 큰 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고 이따 보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죠? 우리 위도라는 거 배웠을 겁니다. 여기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을 북위라 불렀었죠? 보다시피 북이 20도랑 40도 사이에 4대의 문명이 위치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북이 20도에서 40도 사이가 지금처럼 봄 날씨처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따뜻하고 살기 좋기 때문에 이와 같은 4대 문명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요 4대 문명의 공통점, 요 5가지로 보통 얘기합니다. 큰 강. 먼저 강이 있으면은 강물이 가끔씩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곤 하면은 범람, 넘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옆에 땅들이 촉촉해져요. 마치 선생님 얼굴에 이 피부처럼 촉촉해지면서 아주 영양분이 많아지게 되지요.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 아주 영양분이 많아가지고 여드름이 졸라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밀이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비옥한 토지, 강이 범람하면서 토지가 비옥해지면서 농사가 잘 됩니다. 농사가 잘 되면은 먹고 남을 정도의 곡식이 남게 되는데, 이렇게 잉여 농산물, 이렇게 먹어도 남게 되는 농산물을 잉여 농산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거를 가진 사람들을 지배계급이라 부르고, 기본적인 걸 가진 사람들을 피지배계급이라 부르죠. 그래서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의 계급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큰 강 유역에서 잉여 생산물을 계기로 많이 가진 계급자가 등장하는 계급이 등장하게 되죠. 뭐 빈부격차가 계급인 거죠. 그리고 요 상위 계급 애들이 청동이라고 하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정복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을 정복을 하면서 도시가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4대 문명의 큰 특징 중에 하나, 청동기가 쓰였다라는 거. 청동기 문명 때, 청동기 시대 때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정복한 이 지배계층이 조직을 정비하게 됩니다. 신전을 만들거나 성곽을 짓거나 이런 어떤 형태, 도시국가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네 번째 특징이 이러한 4대 문명에서 도시국가가 띠게 되고, 그리고 통치해야 될 거 아니야. 지배를 하고 다른 문명하고 교육할 거 아니에요. 무역을 하게 되면서 문자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4대 문명의 공통점, 큰 강이 있었고 계급이 형성되었고 상위 계급이 청동기를 사용했고 도시국가를 형성했고 교육을 하면서 문자가 쓰였다라는 거, 기기적으로 이 5개 외워도 좋습니다. 그래서 4대 문명에서는 이런 공통점이 나온다라는 거 알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배우는 것이 이 2 문명입니다. 비교를 해야 되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최초의 문명이에요. 아까 나왔었죠? 최초. 위치가 아까 본 것처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인데, 요 부근이 초승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문명들이 들어섰는데 초승달 모양처럼 생겼는데 상당히 영양분이 많은 땅이래요. 그래서 별명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불리는 요 강 유역에서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 민족이 수메르인이에요. 수메르인이 요 부근에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그 도시가 요 우르란 도시예요. 그 이외에 라가시라는 도시도 있는데 우르가 상당히 유명한데, 여기에 도시 국가가 건설이 되고 얘네들은 신권 정치에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정 정치라고도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왕이 있는데 왕을 곧 신이라고 이렇게 가스라이팅 시킵니다. 난 신이야. 그냥 왕이 아니고 신이야. 꿇어 새끼들아. 난 신이니까 나의 말을 잘 들어. 해가지고 왕한테 신과 같은 동격의 어떤 권위를 주면서 통치했던 것을 신권 정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이 땅은 되게 비옥하고 좋은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개방적인 지역이야. 요쪽 옆으로도 공격할 수 있고 요쪽으로도 공격할 수 있고, 그래서 요 지역은 비옥하지만 주변에 뻥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이민족들이 침략을 많이 해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잠자고 일어나면 전쟁이야.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몰라.
전쟁을 맨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왕조가 수시로 바뀌어. 전쟁을 자주 하기 때문에 왕조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따 보게 되겠지만 요 메소포타미아는 왕조가 수시로 바뀌는데 수메르인이 세운 나라들이 있었다가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었다가 히타이트한테 망했다가 아시리아한테 먹혔다가 나중에 페르시아한테 먹히게 되죠. 그래서 보다시피 수시로 나라가 바뀌는 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몰라. 당장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전쟁하다가 죽을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하기보다는 현재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현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 현세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글이 있습니다. 길가메시는 여러분 얘기 들어보니까 게임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왕의 이름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뭐라 나와 있냐면, 야, 너희들 목숨은 신께서 가지고 있어. 신이 뒤지라고 하면 뒤지는겨. 그러니까 너희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먹고 마시고 즐겨. 우리 흔히 욜로족이라고 그러죠. 오늘만 즐기는, 오늘만 사는 사람들. 그런 거의 원조가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보면 돼요. 한마디로 놀아라. 먹고 마시고 놀아라. 너희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현재를 즐겨라. 그래서 전쟁이 많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현세적인 성격을 보이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따졌대. 그리고 많은 신을 믿는 다신교였었고, 이 다신교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신전을 여기저기 지었습니다.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곳, 그 대표적인 것이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있는데, 이따 뒤에 사진 보겠지만 이렇게 높이 신전을 쌓아서 요 위에는 하느님 똥구멍 찌르려고 높게 쌓고 하느님이 아니죠, 꼭 신한테, 위에는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지구라트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시험이 졸라 잘 나옵니다. 여담이지만 선생님이 2007년도에 인근의 D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이때 1학년 고1이었는데 김땡환이라는 친구 있었어요. 혹시 들어봤나요? KBS 도전 골든벨? 골든벨을 울리세요 하는 거 있잖아. 그게 여기서 했었어. 선생님이 젊었을 때. 그래서 이 D고에서 이 김성환 군이 이 도전 골든벨이 1번부터 50번까지 맞춰야지 울릴 수 있거든요. 근데 49번까지 이 친구 맞춘 거야. 근데 마지막 문제가 50번이었는데 이거 맞추면 골든벨 울리고 아주 학교 입장에서는 영예로운 순간이고 본인도 TV에서 방송 나가고 대박인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고1인데도 불구하고 49번까지 맞춘 거야. 이때쯤 되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양탄자 딱 깔고 교장 선생님이 50번 문제 읽고 선생님들이 막 공연하고 그랬었거든. 선생님이 이때 젊었을 때라서 지금이라면 안 했을 텐데 49번 딱 맞추고 이 친구 50번 문제 맞추기 전에 선생님이 앞으로 나가가지고 막 공연하고 난리 쳤었잖아.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막 이러고 막 이렇게 하고 선생님 막 오버하고 그랬었거든. 이렇게 했었는데 통편집 당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동작만 나오고 그랬었는데 선생님 그때 TV에 나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50번 문제가 딱 교장 선생님이 읽었는데 정답이 딱 보니까 지구라트야. 그럴 정도로 골든벨 마지막 문제까지 출제될 정도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지구라트입니다. 맞췄을까 틀렸을까? 오, 맞췄어요. 솔직히 선생님 되게 쫄았거든. 마지막 문제가 역사 문제인데 하필이면 여기서 틀렸는데 역사 문제가 틀려봐봐. 역사 선생님 입장이 되게 난처해지잖아. 그래서 속으로 맞춰라 틀리면 나 좆된다 그랬는데 다행히 맞춰가지고 선생님이 되게 사랑했던 제자가 김성환.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대학교 나중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진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라트 하면은 선생님한테는 도전 골든벨로 알려져 있는, 인식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 시험 졸라 잘 나옵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쐐기 문자를 썼습니다. 여기에 이제 점토판, 찰흙이라 보면 되는데 여기다가 뾰족한 이와 같은 막대기 같은 거로 이렇게 글씨를 썼대. 이게 쐐기를 닮았다 해가지고 쐐기 문자라고도 하고 서령 문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60진법을 썼대요. 그래서 1부터 59까지는 그대로 쓰고 60부터는 자릿수를 하나 올리는 거. 60진법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현재 생활 속에서 우리 시계 있죠, 시계. 1초, 2초 쭉 가다가 59초, 60초 되는 순간 1분이라고 해서 단위수를 하나 올리잖아. 이런 것이 60진법인데 메소포타미아는 60진법을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달이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차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줄어들었다가 꽉 차고 줄어들었다가 꽉 차고 요 주기를 따져서 날짜를 따지는 것을 음력이라 그러는데 이 태음력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날짜를 따지는 거. 그래서 여기 아까 점성술 봤잖아. 별을 보고 점치는 거. 그리고 달을 관찰하는 거. 천문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특히 보라색 위주로 꼭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하고 비교되는 것이 옆에 있는 이집트 문명이에요. 나일강에서 시작되었고 얘네도 신권 정치합니다. 얘네들은 왕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파라오라는 표현을 쓰죠. 선생님은 성당 다니거든요. 오늘이 공교롭게도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라서 선생님이 성경 말씀을 앞에 나가서 오늘 아침에도 대표를 읽었었거든. 근데 파라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 아, 파라오. 아, 이따 영상 찍을 건데 파라오. 여기도 나오네. 아, 이건 신의 계신가? 이런 생각 해봤는데 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아까 봤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정반대야. 아까 얘네들은 오픈된 지형이라서 수시로 전쟁하고 왕조가 바뀌었죠. 얘는 복 받았어. 폐쇄적인 지형이에요. 막혔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바다로 막혔죠. 심지어 이쪽은 사막 지역이야. 바다랑 사막으로 막혔기 때문에 이 이집트 문명은 외적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전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조가 거의 유지가 되는 아주 복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현재를 즐기기보다는 죽고 나서의 사후 세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것을 어려운 표현으로 내세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영혼이 있고 영혼이 죽지 않는다라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대. 그래서 만약에 파라오, 요 왕이 죽잖아? 죽으면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서 염장 처리를 합니다. 부식되지 않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보관을 하는데 그 시체를 미라라고 부르죠. 그 왕의 미라를 또 보관하는 피라미드 만들고 피라미드를 지키는 스핑크스 만들고 그 이 미라 옆에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안내를 해주는 안내서, 사자의 서라는 것을 미라 옆에다가 보관을 해두죠. 사자라는 것은 아흥! 이 사자가 아니고 죽을 사자예요. 죽은 사람을 위한 안내서란 뜻이야. 죽은 다음엔 이렇게 해야 돼, 새끼야. 알았어? 라고 알려주는 사자의 서. 그래서 이 네 가지 공통점이 뭐야? 내세적이라는 거죠. 죽은 이후에 영혼이 뭘 해야 될 것인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안내해주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이 사람들은 내세적인 성격이 있었고 그걸 증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비교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다시피 현재를 즐기는 것인데 얘네들은 죽은 다음을 준비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고 선생님은 좀 약간 선생님 가족을 생각해 봤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 좀 어렵게 살다 보니까 선생님은 뭐 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강했었거든. 돈 같은 경우도 좀 모으고 저축하고 미래를 위해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아내는 되게 뭐랄까 현재를 좀 즐기자는 쪽이었어요. 좀 욜로족이라 그럴까? 그래서 돈이 있으면 그때그때 돈 쓰고 차 바꾸고 해외여행 나가고.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선생님이 나중에는 다 양보해가지고 믿고 맡겼거든요. 그래서 덕분인지 몰라도 선생님 해외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다녔어요. 방학 때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막 나름대로 또 세계사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지역들 막 가봤단 말이야. 웬만한 지역들은. 그러니까 막 할 얘기도 좀 많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돈이 없다라는 거, 좆됐다라는 거.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가 정답인지 몰라. 참고로 선생님 아버지가 66살 때 돌아가셨어요. 선생님이 지금 46이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기준으로는 내가 20년 뒤면은 우리 아버지 죽었을 때라고 생각해보면은 나의 삶은 20년밖에 안 남았어. 되게 젊을 때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때 죽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20년 뒤라면은 아빠 따라 죽는다라면은 20년 뒤에 죽는겨. 그러니까 나도 생각해보면 20년밖에 나의 삶이 안 남았어? 그럼 내가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을까? 그때그때를 즐길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봤었을 때 아버지 죽음의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을까? 선생님 천주교를 믿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실 직전에 천주교로 개종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가셨을 거라고 세례명도 요셉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가셨을 거라고 선생님이 믿고 있는데 가끔씩은 현재를 즐길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죽음 이후에 내세적인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 이 부분 비교를 해보면서.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현재를 즐기자.
우리 와이프, 이집트 문명은 죽음 다음에 선생님처럼 미래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 꼭 비교해서 알아두고, 여담이지만 여러분들은 죽음을 본 적 있나요? 선생님도 여러분 나이 때는 죽음을 본 적이 없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보니까 죽음, 장례식장을 자주 가게 돼요. 심지어 선생님 아버지 죽음도 봤었고 선생님 장인어른 죽음도 봤는데 선생님 이렇게 돌아가실 때 보면은 임종이라 그러죠. 임종을 선생님 봤는데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나오잖아. 심장박동기가 띠띠띠띠띠띠 하다 띠 이렇게 되잖아요.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띠띠띠띠 하다 띠 됩니다. 그럼 옆에서 의사가 몇 날 며칠 몇 월 며칠부로 임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간호사가 옆에 얘기해줘. 지금 심장은 멈췄지만 뇌는 살아있습니다. 뇌 속에 피가 아직 돌고 있기 때문에 몇 분 동안은 이게 귀가 열려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잘 인사를 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도 막 경험은 없지만 울고 막 난리쳤지. 아빠 죽으면 안 돼. 아빠 죽으면 안 돼. 사랑했어요. 이랬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경험이 없어서 사랑했어요 아버지. 저 하늘나라 가서는 아프지 마세요. 고마웠습니다. 막 이랬었는데 선생님 수업 중에 야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어떤 새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빠 돌아가시면 안 돼. 아빠 통장 비밀번호 이렇게 얘기했었대요. 그래서 통장 비밀번호를 죽기 전에 빨리 이게 캐치해야 된다라고 누가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나 그 생각 듣고 야 이게 자본주의에 너무 찌들어진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농담이었겠지만 약간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돌아가시면은 이 통장에 있는 돈을 회수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농담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뭐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현세적, 이집트 내세적 꼭 비교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파라오는 아까 얘기했고 저 이집트 문명은 상형 문자라고 하는 그림 문자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림으로 문자를 표기했었고 이것을 기록한 것이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파피루스는 나일강 주변에 사는 식물이래. 이걸 잘라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잇는데요. 그리고 망치로 따닥따닥 때려가지고 평평하게 핀 다음에 여기다가 그림으로 글씨를 썼다고 하죠. 그래서 이 파피루스에 그렸다라는 거. 이 파피루스가 나중에 영어로 페이퍼, 발음은 비슷하죠. 파피루스, 페이퍼, 종이라고 알려진 이 페이퍼의 어원이 되는 것이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60진법 썼다라면 10진법, 얘네가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했다라면 얘는 태양의 움직임을, 태양 주변에 우리 지구가 돌죠? 요걸 기준으로 날짜를 따지는 태양력을 사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미라 같은 거 만들려면 의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피라미드 만들려면 수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꼭 비교해서 요 두 문명은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요쪽은 아까 얘기했었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개방적인 지역 때문에 수시로 왕조가 바뀌죠. 그래서 최초의 수메르인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국가를 만들었었고 최초의 문명을 시작했다가 바뀝니다. 곧 이어 등장하는 것이 바빌로니아 왕국인데 요건 꼭 기억해 주세요. 요 왕 중에 함무라비 왕인 사람이 전성기예요. 이 전성기 때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전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 신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분 차별적인 요소가 있어. 그리고 높은 신분을 건드면은 화폐로 배상해야 된다는 이야기 나와. 돈이 쓰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요거. 보복주의. 흔히 여기서 나온 표현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하라. 귀족의 눈을 다치게 하면은 저 새끼 눈을 뽑아라. 저 새끼 이빨 부러뜨리면은 이를 두러뜨려라. 이와 비슷한 보복을 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복주의에 해당되는 함무라비 법전이 바빌로니아 왕국에 있었다라는 거 시험에 졸라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히타이트가 이쪽을 차지하는데 얘네는 우수한 철제 무기. 아까 4대 문명은 청동기 문명이었었잖아. 그래서 이 앞선 무기인 철제가 청동기를 진압하고 히타이트가 이 지역을 잠깐 차지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지역을 완전히 차지한 것이 아시리아예요. 이건 뒤에서 배우는데 서아시아 지역 최초 통일한 거죠. 이게 아시아 대륙이거든. 이 아시아 서쪽을 서아시아라 부릅니다. 한마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동시에 차지한 문명이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혹한 통치를 하다가 페르시아한테 망했다라고 우리 뒤에 배울 겁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순서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해서는 바빌로니아 왕국의 보복주의 법전이었었다라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선생님 요거 수업 때 많이 그랬었죠. 뭐 같아요? 이상한 상상하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쌤이 수업 때 그렸을 거예요. 요 약간 거시기처럼 생긴 이 반도를 이탈리아 반도라고 합니다. 지금 이탈리아예요. 흔히 장화라고 표현하지만 장화보다 선생님 이게 더 친근감이 있어서 이렇게 그리는데 옛날 로마가 여기서 시작했었죠. 이 로마 주변의 요 바다를 지중해라고 부릅니다. 지중해. 우리가 서양사 할 때 요 지중해는 무지 많이 배우게 될 텐데 여기 있네요. 여기 이탈리아고 요 일대의 바다가 지중해예요. 근데 지중해 동쪽 요 부근에도 조그만 문명들이 있었어요. 요 부근 말하는 거죠. 요 부근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면 요쪽에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요쪽에 헤브라이라는 나라가 들어섭니다. 페니키아는 지중해 동부, 지중해 동쪽에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페니키아인이 건국을 했는데 얘네들은 배 타고 무역 활동을 활발히 하던 민족이야. 그러다가 요 아프리카 북쪽 지역에 식민지로가 살았는데 대표적인 게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는 훗날 로마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죠. 무슨 전쟁? 포에니 전쟁 들어봤나요?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을 하고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던 카르타고하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카르타고의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그 뒷부분에 소개해 주겠지만 그래서 이 카르타고가 나중에 로마한테 먹히게 되는데 이 카르타고를 건설했던 민족이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이고 페니키아 민족이라는 거. 그리고 표문자를 사용합니다. 솔직히 페니키아 하면 이게 시험 잘 나와요. 표문자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우리 지금 A, B, C, D, E, F, G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다라는 거. 이 정도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헤브라이 민족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헤브라인이 건국한 나라 헤브라이. 근데 얘네들은 나중에 둘로 쪼개져요. 유대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왕국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요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헤브라이 민족들이 세운 나라인데 여기도 요거만 기억하면 돼. 거의 유대교란 나라 종교를 만듭니다. 유일신. 아까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다신교였었죠. 신이 여러 개. 근데 여기는 유일신. 그래서 얘네가 유일신에 해당되는 유대교를 만듭니다. 성경책 알죠? 성경책이 유대교의 경전이에요. 종교책.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나 이외의 신은 믿지 마라. 믿으면 좆됩니다. 해가지고 나 이외의 신은 믿지 마라. 그래서 이 유대교가 훗날 크리스트교랑 이슬람교로 쪼개지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트교, 십자가를 믿는 크리스트교랑 이슬람교 보통 달이나 별 이런 거 표시를 하죠. 크리스트교랑 이슬람교랑 사이가 지금 별로 안 좋잖아. 뭐 십자군 전쟁도 있고 둘이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원래 둘은 형제 관계예요. 뿌리가 똑같아. 유대교에서 시작해서 크리스토교랑 이슬람교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성당이나 교회 다니는 친구도 알겠지만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종교 모두 다 구약은 똑같이 믿습니다. 구약은 하느님의 말씀. 근데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정리한 건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두 종교가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구약만큼은 처음에 성경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에 나오기 때문에 이 두 종교 다 믿을 정도로 뿌리가 같다. 유대교에서 이 두 종교로 쪼개지 되었다. 이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련 자료를 볼게요.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인데 요 일대가 초승달 모양처럼 닮았기 때문에 비옥한 초승달 발음이 이상하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도 알아두고 그래서 수메르인이 최초로 문명을 만들었었다는 거. 대표적인 국가가 우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르에 가면 볼 수 있는 신전, 지구라트, 골든벨트 마지막 문제 나올 정도로 졸라 잘 나온다고 그랬었죠.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탑을 높이 쌓아서 요 위에 사는 하느님한테 다가가고 싶어 했었대. 그래서 하느님 똥구멍을 찌르고 싶었대. 하느님이 개새끼들 아니야 해가지고 나의 똥구멍을 찔러 해가지고 하느님 노여움을 사가지고 하느님이 장난을 치죠. 이 아래서 일을 하던 사람들 뭘 바꿨을까요? 언어, 말을 다 바꿨대요. 그래서 각각의 언어가 달리 해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이 탑을 더 쌓지 못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서는 지구라트란 표현을 안 쓰고 바벨탑이란 표현을 쓰는데 바벨탑이 아마 지구라트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구라트는 시험에 졸라 잘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다신교였었고 신전을 쌓았었다라는 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되게 현세적이라고 그랬었죠. 현재를 즐겨라. 그걸 잘 보여주는 사료가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길가메시여, 당신은 생명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신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만큼은 그 신들이 보살피도록 남겨두었어요. 한마디로 생명은 신의 영역이다. 네가 어떻게 아무리 아둥바둥 대봤자 신이 죽으라면 죽는 거고 살려면 사는 거야. 생명만큼은 신의 영역이니까 신경 쓰지 마. 단지 네가 할 것은 졸라 맛있는 음식 먹고 밤낮으로 춤추고 즐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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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해라. 한마디로 뭐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현세를 즐겨라. 현세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거. 길가메시 서사시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시로 왕조가 바뀌죠. 그중에 바빌로니아 왕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전성기 함무라비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법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둥이야. 기둥 위에 이렇게 함무라비 왕과 어떤 신의 그림이 있고 요 아래 기둥에는 요와 같은 쐐기 문자로 비석을 새겨놨습니다. 여기에 법전 내용이 쭉 쓰여져 있고 어떤 주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주의다. 이거 예수님 말씀하고 약간 다르죠? 우리 크리스토교에서는 한쪽 뺨을 때리면 반대쪽 뺨도 대줘라. 딱 때리면 간지럽네. 이쪽도 때려봐. 씨발. 이렇게 대주라는 겨. 보복하지 말라는 거야. 사랑으로 이렇게 품으라는 건데 네 이웃을 사랑해라. 네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 근데 여기는 아니야. 보복하라. 이쁜 찔렀어? 대대 새끼야 해가지고 입만 부러뜨리는 거고 눈 찔렀어? 넌 뒤졌어 해가지고 눈 뽑으라는 거죠. 그래서 보복주의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알아두세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렇게 찰흙판, 점토판에다가 쐐기 형식의 문자를 썼다라는 거. 이것 자체도 쐐기 문자죠. 쐐기 문자. 근데 이집트는 죽은 다음 이후를 생각했죠. 사후세계. 그래서 내세를 생각했기 때문에 미라를 만들었어요. 파라오가 죽으면 내장을 갈라서 처리를 해서 시신을 보관을 하죠. 그리고 투탕카멘 가면이 남아 있습니다. 투탕카멘은 파라오의 이름이에요. 투탕카멘이라는 파라오가 있었는데 죽었나 봐. 근데 영혼이 붕 떠서 돌아다닐 거 아니야. 돌아다니다가 자기의 미라를 찾아가야 되는데 얼굴이 아무리 미라 처리를 하더라도 보존 처리하더라도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빨리 찾기 위해서 젊었을 때 살아있을 때 자기 얼굴을 모형으로 만든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탕카멘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지. 선생님보다 약간 2% 부족하게 생겼지만 잘생겼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모습으로 가면을 만든 거. 그리고 이집트 문명하면 딱 떠오르는 게 스핑크스랑 피라미드잖아요. 이거 엄청 커. 선생님 그저께인가 여기 드론으로 위에서 찍은 거 봤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건 인간이 만든 거 같지 않아. 졸라 높습니다. 엄청 크고. 그래서 여기에 미라를 보관했었고 무덤이에요. 그리고 이걸 지키는 스핑크스. 그래서 이런 거 만들 정도면은 어마무시한 힘을 가졌었던 절대 권력자 파라오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라 옆에 두는 사자의 서, 죽은 사람의 안내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은 이 새끼한테 끌려오는데 끌려서 이 저울에다가 저울질을 한다 그러죠. 한쪽에는 솜털, 솜털이란다. 깃털. 한쪽에는 이제 깃털이 있고 한쪽에는 이 죽은 사람의 심장을 올려놓는데 만약에 심장이 무거워가지고 이제 뚝 떨어지잖아? 한마디로 깃털보다 무겁잖아? 그럼 이 새끼는 좆땡겨. 여기 짐승이 괴물에 씹어 먹는데요. 한마디로 깃털보다 가벼운 심장을 가져야지 통과할 수가 있어요.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 살아생전에 양심의 가책에 어긋나는 일 하지 마라. 나쁜 짓 하면 양심에 좀 걸린다 그러잖아. 그러면 양심이 무거워지겠죠. 그럼 내려가고 깃털보다 무거워지면서 괴물한테 먹히는 좆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깃털만큼 가벼워. 그럼 통과하면은 또 일로 끌려가서 죽음을 관장하는 신, 오시리스 신한테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는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죠. 이렇게 죽은 사람은 끌려간다. 깃털보다 가벼운 심장이 있어야 된다. 통과하면은 오시리스 신한테 영원한 생명을 받지만 깃털보다 무거우면 좆된다. 이런 것을 사자에서 안내서를 미라 옆에 보관해뒀다고 하죠. 되게 참신한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아이들 만들지? 그 이집트는 상형 문자, 그림으로 문자를 만들었고 파피루스에다가 이렇게 보존했었다라는 거, 글씨 썼다는 거. 처음에 이것도 해석을 못했었대요. 그러다가 로제타석이라 해가지고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비석을 발견을 했대. 근데 이 아래 3개 중에 하나는 언어학자들이 이미 해석이 가능한 글자였었다고 하죠. 근데
요 부분을 해석을 못했는데 유추를 해본 거야. 아, 이 글자는 이거 같은데, 이 글자는 이거 같은데, 유추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서 가설 1, 가설 2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서 비교를 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막 클레오파트라 이런 단어도 나오고 알렉산드로스 대왕 막 이런 표현이 나온 거야. 아, 이 가설이 맞구나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던 걸 통해서 상형 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이것을 로제타석이라고 그러는데 로제타석에 의해서 밝혀진 상형 문자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지중해 옆에 동쪽에 있었던 페니키아랑 유대 왕국, 페니키아는 무슨 문자? 표 문자가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었고 유대 왕국이 만든 유대교는 이슬람교랑 그리스도교의 시작이 되었다. 유일신이었었다.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최종 정리 가볼게요. 자, 4대 문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4대 문명 공통점이 큰 강에서 시작했다라는 거, 온화한 지역이었었다라는 거. 그래서 4대 문명의 공통점, 큰 강에서 시작했고 계급이 등장했고 청동기 문명이었었고 특히 청동기 도시국가에 시작하고 문자가 쓰였다라는 거. 기계적으로 이 5가지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옆에 있던 이집트 문명과 같이 비교해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요 강에 있었고 수메르인이 만들었었죠. 그리고 특이한 지역은 개방적 지형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졸라 많다. 언제 뒤질지 모른다. 그래서 현세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걸 보여주는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다. 그리고 다신교를 믿었는데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지구라트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쐐기 문자가 쓰였고 육십진법, 태음력 이런 것들이 큰 특징으로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있었다는 거 알아주고 요거랑 비교되는 것이 이집트 문명이에요. 나일강에서 시작됐고 파라오를 숭배했었고 폐쇄적인 지형으로 복받은 지역이었었죠. 전쟁이 없어서 통일왕조 유지되면서 죽음 이후까지 생각하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라, 피라미드, 스핑크스, 사자의 서 요 4가지는 내세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문화재들이라는 거. 그리고 상형 문자, 파피루스에다 그림 문자를 그렸었죠. 그래서 페이퍼의 기원이 되고 십진법, 태양력 이런 것들이 발달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하고 비교해서 꼭 암기를 해둬야 돼요. 특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왕조가 자주 바뀌었죠. 그래서 최초의 수메르인이 만든 우르란 도시 국가가 있었고 최초. 그러다 바빌로니아 왕국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메소포타미아 왕조 중에 하나였었죠. 전성기가 함무라비 왕 때인데 법전을 만들었었죠. 보복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뒷부분은 뒤에 배울 부분이고 그리고 요 지중해란 바다 동쪽에 여기에서도 조그만 문명들이 있었죠. 페니키아 얘네들은 표 문자를 만들어서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문자를 사용했었고 해외 식민지를 많이 건설했다라는 거. 헤브라인은 유대교를 만들었는데 나 이외의 신을 믿지 마라. 유일신을 창시했었고 훗날 그리스도교랑 이슬람교의 시작이 되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요 지역이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불리고 우르라는 도시국가가 대표적이었었고 지구라트 이 사진 졸라 잘 나온다고 그랬었죠. 신전 길가메시 서사시 즐겨라 현세적인 성격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 바빌로니아의 보복주의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는 쐐기 문자 이집트는 내세적인 미라 만들었었고 그리고 스핑크스랑 피라미드 만들었었고 사자에서 만들었었고 그리고 상형 문자 그리고 지중해 동부 지역에 페니키아랑 헤브라이가 있어서 얘네들은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표 문자 이슬람교랑 크리스토교의 기원이 되는 유대교를 만들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